이렇게 15세기 조선 초기를 지나서 16세기로 접어들어가는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사는 균분이 계속돼요.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율곡. 이에 7남매가 모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율곡남매 화회문기라고 하는데 화회라는 거는 모여서 회의했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이 크기가 가로가 256cm. 그러니까 거의 2m 50cm 정도. 굉장히 큰 거죠.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재산이라 하면 논, 밭, 그리고 노비. 노비. 아, 맞아. 노비. 재산 중에 노비를 어떻게 나누었나 보면은 16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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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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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구. 구는 명이에요. 그러니까 7남매한테 뭐죠? 균분을 한 거죠. 그런데 나는 받은 노비가 11명이 전부 늙은 노비만 받았어요. 일 잘하는 노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제비뽑기입니다. 네, 그때도 제비뽑기를 했구나. 복불복 여기 등장하는 거죠. 자, 노비의 이름을 이 뱃가지에다가 하나씩 써요. 아무개. 그리고 3등급으로 나누어요. 15세 미만의 어린 노비 한 그룹, 16세부터 50세까지 젊은 노비 한 그룹, 51세 이상의 늙은 노비 한 그룹. 그룹별로 하나 뽑는 겁니다. 뽑는 순서는 연장자순. 이렇게 하면 조금 안 좋은 노비가 걸려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손을 탓해야 되는 거죠. 내 운이니까. 자, 이래서 최소한 불만을 갖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 하나가 있어요. 주인들의 제비뽑기로 뽑히다 보니까 노비 가족이 이산될 수 있어요. 맞아요. 내외간에. 슬프다. 네, 1살짜리 노비애가 있어요. 얘를 엄마하고 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을 하죠. 야, 이건 안 된다. 그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제비뽑기다. 이 화회문기를 본 김에 그 집 재산 조금 더 볼까요? 네. 토지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파주 율곡원 난자답 84복내 14복.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면 파주에 율곡원이라고 하는 한 구역이 있는 거예요. 논에다가 번호를 매기는데 저 난자는 190번째에 해당해요. 84복이 토지 면적 단위예요. 84복 내 14복이니까 몇 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죠. 네. 자, 아버지의 땅 이걸 6등분 해가지고 자녀들끼리 나눈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율곡이 가진 거죠. 선생님, 네. 저렇게 뭐 복, 84복, 14복 그러니까 제가 문득 복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뭐 어떤 크기의 단위입니까? 네, 저 복은 1결이 100복이고 요것이 1000제곱미터 1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1결이니까 그거의 100분의 1이면은 100제곱미터가 1복이 되는 거죠. 100제곱미터가? 예. 상당히 놀래. 그러면 한 33평 정도? 그렇죠. 한 30평 정도. 그냥 쉽게. 예, 30평 정도가 되면은 1복이 되는 거죠. 네. 아유, 똑똑해. 자, 마지막으로 이 문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집안은 조금 독특하게 맨 앞에다가 봉사조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올리는 비용을 따로 떼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뭐예요? 제사는 윤회한다. 네, 윤회봉사. 윤회봉사를 하는데 이걸 왜 떼놓죠? 여기에서 윤회봉사의 전통이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고 이제 어느 한 집에서 지내는 쪽으로 변해가는 초기의 모습,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은 끈앞풀 같은 거예요. 사료가 되네. 자, 다른 한 분 더 소개할까요? 조선시대 성리학자 그러면 율곡 하면은 다른 한쪽에 꼭 나오는 분이 있어요. 퇴계. 그렇죠. 퇴계.
퇴계의 손자, 손녀에게 퇴계 아들이 상속해준 문서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재산이 무려 노비가 약 300억입니다. 노비가 토지가 논밭 3,000마지기, 와. 한 마지기가 대체로 100평에서부터 300평까지도 잡아요. 최소한 100평으로 잡으면 30만 평입니다. 현재 시세로 따져봤다 그래요. 네. 30만 평을 네. 677억 원. 600억. 와. 이거는 저도 못 믿겠고 아마 퇴계 선생도 이건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렇다는 거죠. 이 재산을 어떻게 모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공부만 하신 분이에요. 네. 뭘로 벌었지? 이황의 호가 퇴계죠. 네네. 네. 이 퇴자가 무슨 퇴자인지 아세요? 물러나다 이런 뜻 아니에요? 물러나다. 오죽 물러났으면 호가 퇴계였겠어요. 맞아요. 퇴계는요. 관직에 있던 시간보다 물러난 시간이 훨씬 길어요. 어지간하면 물러나요. 그런데 물러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퇴계는 있었던 거예요. 이걸 믿고 계속 퇴합니다. 궁금하네요. 이황은 아버지 때까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2번 하세요. 그 부인이 되신 두 분이 다 부잣집 딸이었고 딸에게도 상속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 재산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이래서 이황의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황의 손자들에게 상속된 재산을 이렇게 노비와 논밭으로 나누어서 보면 장남한테 좀 많고 네. 다른 자녀들은 엇비슷하다. 네. 그죠? 이 엇비슷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균분이다. 균분이 시행된 것이다. 네. 라고 해석을 해요. 네. 균분 상속이 꿋꿋하게 유지되었구나.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런 균분 상속제가 언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까? 네, 지금부터 균열이 갑니다. 아, 지금 17세기 1600년대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균분이 점차 깨지기 시작해요. 아들과 딸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균분 상속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처가살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 풍습을 바꾸려고 시도해요. 강력한 이론적인 무기도 있었습니다. 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보가 전부 장남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가계는 장남으로 있는 것이야. 이게 종법의 정신입니다. 고려 말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걸 실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조선 사회가 그거를 용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실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법을 무기로 해서 서서히 남녀 차별 상속 이거를 시도해 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재혼을 이제 못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쯤 되면 조선이 건국된 지 한 100년 정도 되면은 왕과 신하들이 어전 회의를 하는데요. 여성이 재가를 하는 걸 그냥 둬도 될까?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자식도 없는 여성이 남편이 죽으면 살 길이 막막하니 재혼까지는 허락해주고 3번째 결혼부터 금지합시다. 재혼까지 맞죠. 네, 다수설이 재혼 허용, 삼혼 불가 이거였는데 성종이 소수설을 받아들여요. 왕이. 이 소수 의견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이 소수 의견 한번 의지할 데 없는 여자가 굶어 죽은 것은 작은 일이고 아이고. 여성이 절개를 지키는 것은 큰 일이니 부녀자의 재가를 금지해야 합니다. 아이고 답답한 사람. 여성이 절개를 지켜서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은 큰일이고 이 큰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희생쯤은 작은 일로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왕은 여성의 왕이 아니죠.
성종입니다. 성종이군요. 왜 그랬어? 아니, 저는 성종 대왕님이 좋은 일을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럼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이제 이미지를 더 업 시켜놓을게요. 네. 네, 좋은 일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만회시켜드려야 합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뭐냐면 여성 재가 금지법이에요. 여성들이 재혼을 못하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손댄 게 뭐냐면 처가살이 전통을 없애는 거예요. 종법에 따르면 처가살이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친형이라고 해가지고 부인이 남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이걸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성종의 아들 중종이 나서요. 내가 직접 모범을 보이겠다 해가지고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내 아들 결혼, 세자의 결혼에서도 친형의 의식을 행하고 앞으로 모든 신민들은 이것을 따라서 하도록 해라. 이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거죠. 전국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성이 결혼한 다음에 자기 집을 떠나 살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윤회 봉사를 안 하겠다. 딸들은 제외시키겠다. 아들들끼리 할 거야. 이런 집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669년에 부안 김씨 집안에서 작성한 상속 관련 문서입니다. 사위와 외손들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은 소홀하게 지내더라. 그래서 사위나 외손의 집안에서 제사를 윤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 집의 법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안 지내는데 어떻게 토지와 노비만 남자와 균등하게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여자는 딸은 토지와 노비를 3분의 1만 주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균분이 아주 공식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네. 주로 17세기 후반에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들들이 딸들에 비해서 받는 재산의 규모가 2배에서 3배 정도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딸에게는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아이고. 하나의 추세가 되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죠. 출가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비로소 생긴 말입니다. 원래 있던 말이 아니에요. 남존여비 사상도 그럼 이때부터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겉보리 서말이라도 처가살이 하랴. 더 심한 말도 있어요. 화장실과 처가는 멀수록 멀수록 좋다. 좋다. 이거요 전부 이때 이후에 생긴 말들입니다. 균등이 무너졌잖아요. 네. 차별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네. 처음에는 딸을 차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차별은 누구를 겨냥할까요? 장남과 차남 이하를 또 차별해요. 이런 일이 18세기 넘어가서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 집안에서 재산을 나누는데 보시면 이 표에 딸은 없네요. 따로. 딸이 없잖아요. 네.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아들 둘이 나눠 가졌는데 장남과 이남, 차남의 재산 규모를 보면 노비는 거의 같지만 논밭에선 2대1 정도의 차이가 벌어졌죠. 더 벌어져요. 봉사, 저거 제사 비용, 이것도 장남 몫이거든요. 자, 18세기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장남에게 집중해서 상속하는 일이 벌어진다. 놀부와 흥부. 이때 사람이에요. 둘이 왜 그렇게 잘 살고 못 살죠? 부모의 재산을 형이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이쯤에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균분상속은 재산을 계속해서 늘리지 않는다면 상속될 때마다 줄어들어요. 네. 7남매한테 상속하면 7분의 1씩으로 쪼개집니다. 네. 아, 그렇다면 재산이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상속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네네. 그럴듯하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어요.
조선 전기에도 균분상속을 하면서 다 쪼개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묶어서 장남한테 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이 사람들은 그걸 불안해하고 장남한테 몰아주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내 재산이 분할되어도 사회적으로 양반으로서의 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감, 불안감 같은 걸 갖지 않아도 됐는데 17세기 후반에 가면은 양반들의 사정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17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예요. 역설적이죠. 경제가 발전하는데 양반들은 위기감을 느낀다? 왜? 경제 발전의 주체가 양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 막 해체돼가지고 노비들이 양인이 되고 양인이 양반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에 양반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믿을 거라고는 조상한테서 물려받은 이 재산밖에 없는데 이 재산이 쪼개져 버린다면 어때요? 이 정도면 절박하죠. 네. 이래서 몰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몰아주면서도 끝내 명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중국 고대의 가르침, 종법.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유명한 다산 정약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법 제정하기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왕자 대군의 집, 원훈 대연의 집, 국구 부마의 집, 대신 정경의 집이 몇 대를 넘지 못해서 그 본종이 미약하여 지고 또 몇 대를 지나면 제사 향부를 잊지 못해서 가문이 그만 없어지게 되니 모두 법을 제정한 것이 잘못되어서이다. 이때 잘못 제정된 법은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녀 균분상속이 명시돼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저런 대단한 집들이 자손이 끊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남에게 몰아서 상속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런 설명을 정약용이 하고 있는 거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고 하는 이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 시대의 상황, 가치관, 욕망, 분노, 불만 이런 것까지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민낯을 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해요. 네. 선생님, 자, 또 그럼 네.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상속세가 없었나요? 정말 어려운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민지 시기부터 상속세라는 게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세가 한 푼도 없어요. 자, 이것은 꼭 상속의 문제뿐 아니라 굉장히 큰 역사의 발전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보다 가문의 배경, 이것이 더 중요해요. 벌써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귀족이야, 아버지가 노비야, 이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이게 역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등한 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속에 세금을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배우자여서 열심히 같이 동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보증도 서게 되죠. 근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사망보험금이 한 1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억만 받으면 이 부채 내가 보증성을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우자예요.
형제자매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 사망보험금은 다 가져가고 이 배우자는 채무만 남은 거죠. 어떡해. 근데 상속인이라면 채무를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가 없어집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사실혼 배우자는 보증을 내 이름으로 했어요. 그잖아, 내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해줬기 때문에 나는 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의 지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거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는데 상속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불평등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불평등하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연금 이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 이외의 나머지 기본적인 상속권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같이 도장 안 찍고 살고 있는 내 친구에게 이 방송을 꼭 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상속 재산에서 제일 많은 분쟁이 유류분 사건입니다. 아, 유류분. 네. 유류는 개솔린이죠? 유류분 사건이 뭐냐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이와 관련한 내용이죠. 세 남매가 있었어요. 세 남매가 있었는데 이제 둘째 아들하고 누나는 굉장히 좀 독립심이 강해서 일찍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은 그렇게 독립심이 강하지가 않아서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계속 거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시게 됐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고 재산이 좀 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남은 게 하나도 없고 20평짜리 아파트밖에 없다. 잠실 아닙니다. 안잠실. 안잠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재산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라고 보니까 그 사이에 큰형이 여러 가지 집도 사고 그다음에 사업이 망해서 부채도 아버지가 갚아주시고 뭐 몇십억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구나. 할아버지 네. 살아계실 적에 네. 독립심도 안 강한데 이리저리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게 지금 보면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런 게 상속인들이 있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이미 막 증여해버린 현금, 부동산 이게 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논의가 가능해요. 하나는 상속 재산 분할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있는 20평 아파트를 1대1로 나눈 건 너무 억울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형이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특별 수익이라고 주장을 해서 너는 미리 많이 받았으니 요거는 조금 다르게 나누자. 자, 이런 어드밴테이지를. 방법이 이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아버지가 그 전에 형한테 준 재산을 다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 내가 지금 20평 아파트 쪼개서 받은 거는 원래 내 상속분의 반도 안 돼. 그래서 그 형한테 좀 토해내게 하자. 아 근데 살아계실 적에 준 건데 그것도 네, 네. 그래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그 받은 시점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서 상속분을 계산하는 제도가 유류분 제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류분과 관련해서 소송이 좀 어려운 것은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옛날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거는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시점과 상관없이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야, 우와. 유통기한이 기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가 큰형에게 대줬던 사업자금, 네. 집. 근데 그 집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집의 시가 가지고. 수익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류분 계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 유류분 청구를 해서 그 형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류분의 범위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속분이 다는 아니고 그 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요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류분 청구는 이 침해 사실이 안 날로부터 1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유통기한이 있어요. 상속이 이뤄진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상속 사건은 대부분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어가면 돌아가신 분 가지고 더 이상 다투지 말아라. 그래서 10년 기간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싸웠으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은 상속 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부모님이 부채가 많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류의 상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재산이 얼마 없는 건 아들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그래도 예금이 몇 천만 원 있는 거예요. 크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장례 치르고 뭐하고 하면은 내가 아주 빈손은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가지고 예금이 나오니까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머지 장례 치르고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채무자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는 대부분 상속조회 신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채무관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부채를 안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갚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채무가 더 많은지 뭐 재산이 더 많은지 애매해요. 그러면은 한정 승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똔똔인 거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상속이든 재산이든 채무든 다 받는 게 단순 승인이에요. 그런데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상속 재산을 포기할지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써버리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포기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본다. 단순 승인한 것을 간주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슬쩍 목록을 빼거나 잘못하거나 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이 아니고 단순 승인을 한 걸 본다. 이런 규정을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예요? 아버지 예금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안 되는 거죠. 단순 승인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채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사망을 하거나 주위의 친인척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건은 어때요? 만약에 뭐 명품 가방이 막 있어. 그런 거 가져온다거나 뭐 고급 뭐 전축이 있어. 막. 채권자들이 그걸 입증을 하면은 그거는 네, 상속 물건을 처분한 게 돼버려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 신청을 하시면은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공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채권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전부 다 신고를 해. 신고를 안 하면 나는 채권이 없는 거로 볼게.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정 승인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막 쓰거나 뭐 받지 않고 일단 알아봐야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볼 때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물려받아야 할 채무인지 아닌지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물려받지 않을 채무까지 굳이 물려받다도 생각하고 상속 포기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네. 이제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2021년에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956억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망했을 때 이것을 가족들이 이어받느냐. 이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이 있으셨는데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벌금, 추징금 이 부분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건은 이순자 여사께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 포기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게 이 채무가 과연 내가 받을 채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수기로 뭐 내가 너한테 얼마 꿔줬어. 지문 딱 찍고 누구한테 꿔줬어. 그 사이 네. 만약에 그 돈 돌려달라 하면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송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실질적으로 이게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을 위해서 재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으셔라. 특히 개인 간의 거래 관계와 관련해서는 증빙을 좀 남겨놓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유언을 좀 남겨놓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속 포기 관련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다 끝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속 포기를 하면은 내 순위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속이 다음 순위로.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제 평온하게 지내던 주부 A 씨는 내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자녀들에게 채권자가 통지를 해온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녀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 채무를 갚아야 되느냐. 제가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3개월을 어떻게 보냐면 법원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새로운 상속인이 되는 걸 아는 날로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구제 범위를 넓혀놨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죠. 겁니다.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상속인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녀들의 또 자녀한테 채권자들이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손자한테까지. 네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럴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한 사람이 이걸 다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아니냐. 그러니 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더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로 해서 끝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단순 승인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돈 빌려줘서 못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아요. 아, 많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고 화가 좀 나긴 하는데 사람을 한 명 잃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사회 초년생이니까 뭐 장례 비용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의금 들은 걸로 어머니를 다 마지막까지 장례 치르고 한 150만 원 정도가 남았었어요. 또 그때 정말 친했던 형님이 200만 원을 좀 빌려달래요. 급하다고. 근데 150밖에 없었는데 제가 근데 또 50만 원을 또 선배한테 빌려줬어요. 200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못 받았어요.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왜 다 돈을 못 받은 사람만 주변에 있고 못 갚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전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다 배신당했다 그러고 내가 배신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교수님, 왜 그렇습니까? 못 갚아낸 사람 없을까요? 뭐 저도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속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향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한 2억 정도를 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집안 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없는 집 자식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또 뭐 잘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 몇 년은 이자를 잘 갚더니 그 다음에 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사업을 더 벌려서 탕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재산 규모가 9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억 빌린 거 이자 다 해도 받고도 남는 돈이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 거죠. 왜요? 그 친구가 상속 재산 분할을 협의할 때 2억만 받는 걸로 하고 비청산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랐나? 그 재산을? 약간 고의적이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요. 20억을 받을 수 있는데 2억만 받고 냄새가 나는데요. 여기도. 냄새가 나죠. 네. 이럴 때 법이 냄새가 난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 있게 채무자가 자신에게 뭔가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채권자를 해하려고 처분을 해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라고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회행위니 취소해라. 안 날로부터 1년, 있을 날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상속분을 나머지를 돌려와서 내가 거기에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이 친구가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사행위로 취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상속이라는 게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집안을 지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인데요. 그 슬기로운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언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언장 혹시 써보신 분 계실까요? 방송에서 한두 번 써봤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상속은 어떻게 한다고 썼어? 상속은 뭐 반려견까지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유언을 생각하게 된 거는 셋째 낳고 구안하사가 와가지고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이거는 죽음도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좀 삶이 더 이렇게 분명해졌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돈이 필요한가 이게 좀 계산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게 해서 삶의 플랜이 조금 달라지고 좋은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은 유언의 방식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다음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자필,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녹음 이 정도 이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써도 공증 안 받아도 효력이 있어요. 지장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어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네, 그래서 날짜 기재하고 내용 잘 적고 그다음에 인적사항 잘 적고 주소를 적으셔야 돼요. 주소를 써야 네, 돼요? 주소를 적어야 돼요. 유언장 주소는 왜 왜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거 안 적어도 되지 않냐? 저 굳이 지장만 주소가. 찍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주소 적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법에 정해져 있는 요건도 못 갖출 정도면 그분은 그때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거 아니야? 그분 혹시 치매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이거 적은 거 맞아 하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면은 주소 외우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지금 주소도 적고 도장도 찍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녹음기 가지고 녹음을 네. 해놓는 거는요? 그래서 요새 많이 스마트폰으로 유언하시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 노트 기능이 있잖아요. 요건 안 돼요. 왜냐하면 자필 증서가 아니라서. 목소리 근데 녹음은 돼요. 영상은 더 영상도 되죠. 중요하죠. 녹음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해요. 그 녹음이나 영상 안에 증인이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유언한 거 맞아요, 들었어요, 이대로 녹음이 됐어요,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그 됩니다. 옆에서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네. 누군가 옆에 같이 있으면 들었어요, 되겠다. 이렇게. 그게 근데 뭐 재산이 없어도 유언장을 쓸 네. 가치가 있을까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채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녀들이 또 괜히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상속인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